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어제 겨울방학 윈터스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영상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어제 1시간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내용들,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내용들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설명회에서 전달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설명회에서는 약 30분 정도는 제가 먼저 블라인드 서류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 결과 분석, 또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학과의 권영빈 선생님, 그 다음에 국어과의 김현미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과의 한태인 선생님, 그 다음에 과학의 김정훈 선생님, 네 분의 선생님들이 겨울방학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이퍼리뷰의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겨울방학의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블라인드 서류평가 실효성 의문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많은 분들이 한 3년 정도 전부터 블라인드 서류평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출신 고등학교의 특징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면접을 통할 때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특징이라든가 고등학교의 이름이라든가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전혀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하지만 하단에 나타나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블라인드 서류평가나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의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2021학년도의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30.3%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2022학년도 일반 고등학교의 합격 비율은 28.3%로 오히려 블라인드 또는 면접, 블라인드 서류평가나 면접을 진행하고 난 이후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자공고는 2.4%에서 2.0%로 감소했고, 오히려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은 16.2%에서 16.8%로, 과학고 학생들의 비율은 6.9%에서 7.3%,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은 17.9%에서 19.3%로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 교사 10명 중에 약 4명 정도가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하고 정책의 개선이 선행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2021학년도는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 고등학교, 특히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실시가 되어졌던 블라인드 서류나 면접의 전형들이 사실상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의 정보를 가려도 평가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반고 학생들,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서류평가나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블라인드 서류 또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입시의 변화가 거의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행이 되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현재 일반고 내에서 또는 일반고와 자사고 또 일반고와 과학고 간에 학력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력의 격차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에서 용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등학교 유형이나 고등학교의 특징에 따른 프로파일, 학업적 배경이 고려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입시가 매우 불리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짐에 따라서 수능에서 특히 정시에서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게 되어짐에 따라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학교 문과의 학과의 이과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과가 이과에 비해서 대학 가기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점을 볼 수 있냐면, 2022학년도 수학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38.2%였는데 2023학년도 수학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43.7%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29.4%였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2023학년도 학생들의 비율이 34.1%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시에서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하고, 당연히 우리가 특히 과탐이나 사탐의 선택 과목에서 표준 점수 차이가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시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선발 비율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에 비해서 불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형하면 수시 전형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유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당연히 정시 전형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어질 때는 상위권 대학의 진입이 어려워진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결국 수능 원서 접수에서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 선택 과목의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시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수시 전형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했다? 인문계 학생들이 더욱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생부 주요 항목 기재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그동안 진행이 되어졌었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 항목의 축소, 그 다음에 대입의 미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학년도에 확정되어진 내용으로 2025, 2026년도를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질 텐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학생부가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단지 학생의 성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 방향성이라든가 고등학교 내에서의 활동이라든가 또 학생이 어떻게 학습이 진행이 되어지는 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사실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그 어느 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도 우수하고 학생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기재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 이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기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시에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두 가지 측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과 그 다음에 입시에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2024학년도부터 변경이 되어지는데 요 점에서 꼭 알아두실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의 일부 항목이 폐지가 되어지거나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감소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또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거나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해서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해서 도서가 중요성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씩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물론 2022학년도, 2023학년도부터 벌써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3학년도에서도 자소서를 제출한 학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어찌됐든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알아두실 점 첫 번째,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지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양식을 작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 학생부 대체서식이 자기소개서의 대체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방식이 변경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바로 뭐였었냐면 고등학교 때 본인이 학업, 활동과 관련된 그 과정서술이거든요. 내가 상을 받았다, 1등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과정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과정서술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가 하던 역할을 학생부가 대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과정과 성취에 대한 과정을 담지 못하면 면접 시에 사실상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이 얘기는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방법이 변경되어야 된다. 특히 뭐를 담아야 된다? 학습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서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독서활동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서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니까 이제 독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우수성과 또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노력과 진로의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담느냐? 자율탐구를 담아요. 자율탐구를. 그렇죠? 그게 고등학교가 자사고이든 과학고든 일반고이든 간에 학생의 노력과 탐구를 담게 될 때 그게 바로 자율탐구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어지는데 기재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뭐냐면 독서활동이죠. 고등학생들이 학습에서 학습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논문에 읽는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독서 항목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세분 응용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내에서 독서 활동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전에는 교과 범위 내로 광범위하게 독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2024학년도 이후로는 그 독서가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 활동에 집중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독서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요. 당연히 수상은 어차피
수상 경력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당연히 수학 교과의 성적이 우수하니까 수학 관련된 상을 받았을 거예요. 영어 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니까 영어 관련 상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은 폐지가 되어지고 대신 이제 교과 성적으로 수상 경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자, 진로 활동에서는 연간 700자이고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지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세번 운영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에서 충분히 진로와 관련된 희망사항들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진다 해서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의 미반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대부분 고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도 되게 중요해요. 학업적 우수성.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내 활동의 적극성도 중요하겠죠. 바로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교내 활동의 적극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진로를 희망하는 것이 의학기호를 희망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의사가 되겠다 또는 뭐 치과 의사가 되겠다 약사가 되겠다 이런 모든 직업들의 공통점은 일종의 봉사적인 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활동의 적극성 또는 봉사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예전처럼 봉사시간 300시간 되고 봉사시간이 200시간이 되면 대학을 가고 또 의대를 가려면 최소한 2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을 갖추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가 많다고 해서 대입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필수적인 시간을 갖추어야만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조화, 다시 말하면 학생부의 전체적인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봉사시간을 갖추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이나 진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등등의 내용들이 다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의대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1.1이다, 1.2다, 뭐 1.567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그 학생을 꼭 진학 결과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학생부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특히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과도한 칭찬이 들어가는 경우들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학생부가 다소 관리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할수록 학생부는 객관적인 게 좋아요. 교과 성적이 만약에 내신 성적이 3점대, 4점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 담임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칭찬의 말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열의가 있다. 또 학업적 자세가 훌륭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솔하게 담아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칭찬보다는 학습,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학생부를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학생부가 약간 과다 기재되어져 있다. 셀프 기재 중심이다. 학생이 학생부에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폐지가 되어지거나 글재수가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 대학들이 서류평가에 대한 방법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입시의 변화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여나가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하게 내신 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집 요강대로 뽑을 거라고 대학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입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죠. 그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결국은
정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텐데 입시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의 입장이 서로 다르죠. 정부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과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나를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랄 거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대학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원서 지원해라. 그리고 나는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가 결국은 뭐냐면 대학의 입장일 거고 정부의 입장은 무슨 입장이냐? 마치 정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처럼 정부의 말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만 부모님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은 대학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역량 있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 또 대학의 입시 설명에서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것은 대학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시에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다? 결국은 교과서적의 반영 비율이 증대되어지고 있다. 고교 사회라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컨설팅을 워낙 많이 진행하고 학원에서도 의대 쪽으로 면접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과장돼서 얘기하면 전국에 있는 전교 1등 학생들의 학생부를 다 받아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우수하다. 내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수하다. 학생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적인 조건은 나의 학생부가 우수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이 첫 번째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토대 안에서 나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지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의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우수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생부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 자율탐구를 기반으로 글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 학생 자율탐구를 기반으로 학생부를 구성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셀프 기재라는 거예요. 셀프 기재. 그렇기 때문에 셀프 기재 방식으로 학생부가 구성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요. 학생부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실상 평가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역량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두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교과목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고사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학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쓴 것처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 자율탐구 활동은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점. 만약에 학생 자율탐구 형식으로 쓴다면 첫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쓰고 또는 교과목 내에서 쓰고 또 쓸 때 항상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조별 과제 형식으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자신의 진로에 너무 끼워 맞춰진 학생부는 좋지 않다. 너무 자신의 진로가 연관되어지다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학생이 썼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주죠. 특히 이제 학교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쓰게 되어질 때 각각의 교과목의 내용들을 진로와 연관지어서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국어도 의사고
생명과학도 의사고, 음악도 의사고, 체육도 의사고, 기술과 가정도 의사고, 모든 과목이 의사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어떤 느낌을 주냐? 결국 학생이 썼다라는 인상밖에 주지 않죠. 우리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학생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이 쓰는 겁니까? 교과목 선생님이 쓰는 거죠. 학생부 내용 중에 학생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3학년에 생기부가 과대기재되어지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3학년 학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학년 학생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현재 3학년 때 등급이 반영이 되어지는 교과목들이 사실 많지 않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3학년 때 2과목밖에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거나 4과목밖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대부분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고 3학년 때는 성취도 중심으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많지 않았던 분들이 3학년 때 진로가 결정이 되어지면서 3학년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나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과도하게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시켜서 기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3학년 때 과도하게 기재가 되어지면 신뢰도가 무너져요. 1학년과 2학년 때는 요만큼 적다가 3학년 같은 이만큼을 적는 거죠. 사실은 3학년 때 그렇게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누가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수능 공부에 정신이 없을 때에 3학년 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다?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입시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3학년 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기재되면 오히려 1학년, 2학년 과정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의 신뢰도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학년 때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학년 때부터 진로 방향을 뚜렷하게 결정하고 1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진로를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단계별로 상승하는 모습, 단계별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다른 학생과 비교한 지나친 칭찬.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경우들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성, 교내활동과 교과목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취 결과보다는 탐구의 과정과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보여주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를 기재하고 작성하는 것은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자율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등등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기재할 때 학생들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적는 게 효과적인지 잘 모르거든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많은 내용을 담아주고 잘한다고 글을 써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 객관성이 무너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부를 쓰게 되어질 때 이런 점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말씀드린 내용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진행했었던 우리가 그 설명회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진 자율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과연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례들을 좀 더 첨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이제 윈터스쿨을 이번에 1월 2일 날 개강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학원을 벌써 개원한 지가 19년 정도 돼요. 2005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고,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항상 그렇거든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지만 학원의 운영 방식은 온리원 프리미엄입니다.
only one 프리미엄. 다시 말하면 학생 1대1 맞춤 프로그램이거든요. 대형 학원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 학원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결국은 학생 개별 맞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학생에게 용기를 주고 학생의 학습의 방법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짧은 4주나 8주의 윈터스쿨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작년도에도 의예과만 33명 정도의 합격생의 입시 결과를 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른 학원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반의 구성은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입니다. 한 반에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의 수준별 수업과 국어와 수학을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 개인 과외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다른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셨던 선생님이 바로 1대1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현재 공부하고 있던 교재와 진도의 내용들을 윈터스쿨로 그대로 연계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자, 윈터스쿨의 최대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던 진도가 있고 공부하던 책이 있고 겨울방학 때 세워놓은 진도가 있는데 집단식 윈터스쿨을 가게 되어지면 학원에서 정해놓은 교재와 진도대로 수업을 해야 되죠.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던 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그 윈터스쿨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내 공부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재, 진도가 단절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퍼리뷰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공부하고 있던 진도, 공부하고 있던 교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2배나 3배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윈터스쿨을 간다고 해서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던 교재와 진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학원에서 진도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윈터스쿨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대형 윈터스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꼽아라. 그러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하고 있던 진도 관계없이 학원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진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좋다, 어떤 분이 낫다.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만족스러운 수업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수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수업 시간에는 정말 고문이죠. 힘들죠. 학원에서 계속 버티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문제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윈터스쿨을 진행하다 보면은 친구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남녀 간의 이성교제 문제도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형 윈터스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하이퍼리뷰에서는 반 구성, 그 다음에 수업의 진도의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질 때 학원에서 수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도 계획은 미리 당연히 수립해 놓지만 입학고사 시험을 봐서 또는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이 학생과 통화해서 학생의 현재 학습 상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진도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표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학교 수업이 이거잖아요. 1, 2, 3, 4 밥 먹고 5, 6, 7 연이어서 쭉 수업을 듣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수업을 들으면서 지치죠. 수업을 들으면서 에너지가 다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과도한 수업, 또 많은 학생들이 진행하는 집단식 수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은 결국 수업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지고, 또 집단식 수업을 듣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맞춤형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소모되는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수업을 징검다리 수업을 합니다. 징검다리 수업이란 뭐냐면 학원에 와서 예습하고 예습이 다 끝난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다시 예습하고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이상적인 프로그램이죠. 공부는 결국은 예습과 복습이 이루어져야 학습의 효과가 나오는 거지 많은 시간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의 수업은 이렇게 징검다리 수업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 점을 말씀드렸고 하루의 수업 시간은 보통 3교시 내지 4교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자, 수업이 7교시, 8교시가 되면 하루 12시간 중에서 7시간 수업을 들어 그럼 밥 먹고 어쩌고 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3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결국 자기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집단식 수업이 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왔다 갔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4주, 8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줄여야죠. 대신 수업을 줄일 때 그냥 집단식 수업으로 줄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반에 5명, 6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줄이고 거기에 1대1 수업 들어가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학습 관리 철저히 진행하고 그러면 결국은 12시간 중에서 수업 시간이 4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8시간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 이 안에서 예습과 복습 관리 들어가면 당연히 학습 효과가 2배나 3배의 학습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었던 윈터스쿨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 다 아시죠? 의대에서 특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더욱더 비율이 늘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선발 비율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유리한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수능 공부 제일 어렵다. 내신 공부 평상시 쭉 하다 보니 수능 공부 언제 해야 되냐? 바로 방학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학이. 그런데 문제는 지방이 가장 가지고 있는 약점이 결국은 뭐냐면 수능 공부예요. 10명의 반 학생이라고 가정하면 10명 중에서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사실상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다 내신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학생과 경쟁을 통해서 성취도가 상승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이 시기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윈터스쿨이 맞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아직 성적이 잘 안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희망하시는 분들 집단식 윈터스쿨의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한번 경험해 봤는데 윈터스쿨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집단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반드시 의대 가고 싶다라고 열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이퍼리뷰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뷰는 여기 저희 학원의 위치가 한티역 롯데백화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편하시고요. 학원에서는 학생들마다 이렇게 개별 자습실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더 오픈되어져 있는 열람실 형태의 학습 공간이 있고 또 층이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 공간과 그 다음에 강의 공간이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윈터스쿨을 1월 2일서부터 개강하고요. 또 어제 그 설명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 거리임에도 오셔서 또 이렇게 오시고 상담하시고 또 미리 등록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1월 2일 저희가 윈터스쿨 개강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전체 정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 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만약에 윈터스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 전화 주시면 저나 저희 부원장님께서 자세히 상담드리고 겨울방학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학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바뀌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겨울방학 4주나 8주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성취 결과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학생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 학년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윈터스쿨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취도를 내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